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64살이 되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1961년 서울의 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시의 분주함과 활기를 느끼며 자랐어요. 그러나 제 어린 시절은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답니다. 부모님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지 않았고, 저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고, 아버지는 제 교육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신경을 썼죠.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과 함께 동네의 작은 공원을 산책하는 일도 드물었어요. 부모님은 항상 일에 바빴고, 저를 돌보는 시간도 많지 않았죠. 혼자서 공원에 가서 놀던 시간이 많았어요. 봄이 되면 공원에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혼자 즐거워했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 아래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가을에는 낙엽을 밟으며 혼자 산책을 즐겼고, 겨울에는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혼자 설레는 마음을 가졌죠. 어머니는 요리를 매우 잘하셨지만, 저를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간단한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어머니의 요리는 항상 맛있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종종 저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날 때만 해주셨어요. 저는 혼자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버지는 매우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셨고,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는 언제나 부끄러움을 느꼈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늘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저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죠. 그래서인지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위안을 찾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흘러갔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학업에 열중하며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자 노력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죠. 그 결과 성적은 좋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늘 차가웠어요. 당연히 잘해야지라는 말씀만 들었을 뿐, 따뜻한 격려나 칭찬은 없었답니다. 그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더 많은 과목, 더 어려운 공부,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 결과 성적은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이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영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저와는 달리 밝고 활발했어요. 영희는 제가 항상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영희 덕분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중간고사 성적이 조금 떨어지자 부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고
저에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다시 혼자가 된 저는 더욱 외로워졌고 학교 생활도 힘들어졌죠. 영희와 다른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느꼈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 등교해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명문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고, 그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도 없었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반항심을 느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는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는 없었어요. 대신 일기장에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그 일기장은 제 유일한 친구이자 위안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우연히 문학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 몰래 활동했지만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죠. 시를 쓰고 소설을 읽고 다른 친구들과 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였어요. 부모님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크게 화를 내셨죠. 공부에 방해된다며 동아리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했지만 결국 그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정말 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앞둔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고 주말에도 쉴 틈 없이 학원을 다녔죠.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들의 압박, 그리고 제 자신과의 싸움. 모든 것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이었답니다. 마침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부모님이 원하시던 명문대학에 합격했죠.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제 마음을 채웠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것이 신선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지금까지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저에게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거든요. 대학 1학년 때 저는 우연히 참가한 봉사활동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죠. 특히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어요. 부모님은 제가 공부에만 전념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봉사활동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부모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어요. 대학 2학년이 되면서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전공 공부와 함께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수업을 들었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다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경험했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동기생과 가까워졌는데
그 친구는 저의 모든 면을 이해해주고 지지해 주었죠. 하지만 이 관계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부모님의 반대와 제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느낀 상처와 아픔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어요. 25살 되던 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 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해 여름,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서 김철수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신랑의 친구였고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의 든든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어요. 결혼식 피로연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세심하고 상냥한 성격에 점점 매료되어 갔죠. 김철수는 당시 건설회사 중간 관리자였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괜찮은 연봉,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죠. 딸, 이런 사위를 만나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어요. 우리의 만남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결혼 준비 과정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주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초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김철수는 제게 따뜻하고 상냥했고 모든 면에서 이상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미래를 꿈꾸었죠. 그는 열심히 일했고 저 또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이상한 징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늦은 귀가, 수상한 전화 통화,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이상한 냄새. 처음에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충격과 배신감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남자와 함께한 부부 생활은 저에게 많은 의미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첫 아이의 출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고 남편은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직장 생활이 바빠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는 일에 치여 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혼자서 많은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늦은 귀가와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고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혼 20주년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지 않았고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한 번의 큰 싸움 끝에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할 즈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관계를 찾았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보완해 나가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려 애썼죠.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존재했고, 때때로 과거의 상처가 다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결혼 40주년이 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부부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며 다시금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김철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 동안 남편은 나도 모르는 이중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출장을 간다며 며칠 전 집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김철수 씨의 부인이신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의 다른 가족입니다. 그와 20년 넘게 함께 살아왔어요. 그 순간 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증거들, 마이너스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우리 남편과 찍은 가족 사진들 마이너스을 보며 점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0년 넘게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는 출장이라고 말하고 집을 나갈 때마다 다른 가정으로 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고, 우리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그곳에서도 성실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나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의심스러운 순간들, 설명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야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출장, 갑작스러운 약속 변경,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던 낯선 향수 냄새.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와서 모든 걸 설명해 주세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몇 시간 후, 남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her숙해 보였고,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출장 중 우연히 만난 여성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도였지만 점점 깊어져 결국 그녀와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가정 모두를 사랑했고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두 분 모두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부산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그때 지현 씨를 만났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결국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이 밝혀진 그날 이후, 나는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20년 넘게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40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 딸아이의 탄생, 함께 보낸 수많은 기념일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으로 얼룩진 것만 같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잠들었던 자리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남편과 나누었던 대화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매일 밤 내 옆에 누워 잠들면서도 다른 여자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사랑해라는 말들은 무엇이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나는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딸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딸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의 목소리를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잘 지내니? 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을 뿐입니다.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걱정되어 연락을 해왔지만 나는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절반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혼자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남편은 항상 나를 비웃으며 떠나갔고 나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은땀에 젖은 채로 깨어났고 현실이 꿈보다 더 끔찍하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옷장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주고받았던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고 그 안에 적힌 달콤한 문구들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때는 진심이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황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긴 시간과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이 밝혀진 후 나는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랐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은 점차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나를 속일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사랑해라는 말들은 무엇이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나는 방 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딸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딸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의 목소리를 듣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잘 지내니? 라는 말만 겨우 내뱉었을 뿐입니다.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 순수한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로 인해 고통받은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가정의 아내와 자녀들 역시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40년간 함께한 세월을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배신을 용서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황혼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이혼 소송에서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것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온 나에게 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독립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등이 고려되어 재산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이 점을 알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황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나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취미를 찾고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점차 나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관계를 돌아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더욱 성장할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통해 나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나는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혼이혼을 결심한 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혼 소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재산 문제와 복잡한 감정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혼 소송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몇 장의 종이에 요약해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에 대한 나의 결심을 글로 옮기는 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고 남편에게 송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얼마 후 남편 측 변호사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주장하며 더 많은 몫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읽으면서 나는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뒷바라지한 나의 노력을 그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만난 남편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낯선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고통과 배신감, 그리고 공정한 재산 분할에 대한 나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조정 기일을 거치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나 역시 정당한 몫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불성립되었고 소송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위해 우리의 딸이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부모의 이혼 소송에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딸은 성숙한 모습으로 사실만을 진술했고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변론을 거치면서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 40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이중 생활이 밝혀진 후 우리 가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20년 넘게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딸 미영이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된 그녀는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 동안 친구의 집에서 울며 지냈다고 합니다. 미영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영아, 나도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거야. 함께라면 할 수 있어. 미영이는 내 품에 안겨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 힘든 시간을 견뎌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우리 셋의 모습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한때는 화목했던 우리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두 가정 모두를 사랑했고 어느 쪽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 미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우리를 속일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이나요? 나는 미영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아빠를 믿을 수 없어요. 아빠가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거짓말 같아요. 우리한테 했던 사랑의 표현들도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들어 미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야, 미영아.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은 진심이었어. 단지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야. 하지만 미영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 가정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고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졌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아버지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남편을 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그가 내 곁에 있을 때면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했나요? 아니면 그저 의무감 때문에 이 가정을 유지한 건가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가족도 사랑했습니다.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의 대답은 나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두 가정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정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미영이는 결국 집을 나가 친구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나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중에도 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말 이대로 끝내야 하는 걸까? 용서는 불가능한 걸까? 하지만 매번 남편의 배신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편 미영이는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 때 나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이러지 마. 내 인생을 망치지 마. 미영이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빠를 믿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사건 이후 미영이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끊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 역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나였지만 이제는 나만의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당신과 미영이에게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리도 우리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움,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의 감정까지. 김철수의 이중 생활이 밝혀진 후 그는 양쪽 가정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40년간의 첫 번째 가정과 20년간의 두 번째 가정, 어느 쪽에서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아내 박순자는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당신은 날마다 거짓말을 했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당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딸 미영 역시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전 이제 아빠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다시는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가정의 지현 역시 김철수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당신은 우리를 속였어요. 이제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우리에겐 당신 같은 남편도 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자녀들인 준호와 민지도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김철수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할 때마다 차갑게 거절당했고 문자나 이메일도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철수의 건강이 나빠졌지만 양쪽 가정 모두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지난 날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아무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난 영원히 혼자일 거야. 김철수는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외롭고 고독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양쪽 가정 모두 그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고 그는 자신의 이기심과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김철수에게 그가 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공동재산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모든 걸 빼앗아 주겠어.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다음으로 저는 남편의 명예를 실추시킬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이중생활의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제 남편 김철수의 이중생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 편지를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먼 친척들에게까지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의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연에게 연락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함께 남편을 궁지에 몰아넣을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를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고 두 가정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만족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문득 제가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수로 인해 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깊어졌나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복수. 이것이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의 복수는 그만두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제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 복수로 인해 내 삶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법적 절차들을 모두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현 씨에게도 연락해 더 이상 김철수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알렸습니다. 지현 씨, 우리가 한 일은 충분해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에 집중해야 할 때예요. 지현 씨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복수를 멈추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요가 클래스에 등록하고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은 이제 평화로움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우연히 김철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고 눈빛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그를 보고 만족감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그저 안타까움만이 들었습니다. 철수 씨.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김철수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제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책망하세요.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어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예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와 작별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제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자아 성찰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박순자 씨.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 복수의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결국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그동안 쌓인 상처와 아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첫 주는 특히 힘들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외롭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삶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담긴 사진과 물건들은 하나하나 꺼내보며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의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 작업이 끝난 후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그래서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로 했습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요가와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림은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진 창의성과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요가 수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 힘들었지만 점차 유연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가는 저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매일 아침 수업을 듣는 것이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미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전시회 날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서 멈춰서 감상해주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한 관람객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자신감을 발견했습니다. 이혼 후 잃었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고, 저는 그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어 주었고, 사회적 관계를 다시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대신 저는 매일매일 작은 행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행복함이 느껴졌습니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제 삶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미술 강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미술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함께 그림을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무엇보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과 연령대였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재미있었어요. 한 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변화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혼 후 겪었던 아픔과 고통은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복잡했던 감정들이 정리되고 제 마음속에는 다시 한번 희망과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 인생은 이제 새롭게 펼쳐질 페이지입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더 많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이혼 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일기는 저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저는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배신과 이혼이라는 큰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치유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느낀 여러 가지 감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슬픔, 분노, 상실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제 안에서 뒤섞여 있었고, 이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저는 점차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위로와 지지를 받으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힘을 주었고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했던 삶에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미술 강사로서의 경력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요가와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미술 강사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하며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 학생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요가와 명상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명상을 통해 제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저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지들을 방문하며 세상을 넓게 보고 싶었습니다. 여행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맑은 공기를 만끽하며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고 한라산 등반도 하며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후에는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아보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꼭 가보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곳의 예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제 그림에도 새로운 영감을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술 강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 제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미술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사람들에게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가 그린 작품들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 발견과 성장입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결국 이혼 후 새로운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제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경험들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매일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더욱 강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결국 이혼 후 자아 성찰과 치유의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겪었던 아픔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합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더 많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